미국이 반도체에 200조를 쏟아부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 그녀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앨리스입니다. 미국에서 10여 년간 정보기술 분야 애널리스트로 일해왔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각종 기술 뉴스를 훑어보는 게 제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노트북을 켜고 기사들을 스크롤하던 중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 반도체에만 200조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중국에 뒤처진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답답한 내용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엄청났지만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 여전히 아시아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대비 성과가 형편없다는 평가들이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왠지 그 빛이 예전만큼 찬란해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이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정작 핵심 부품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댓글창을 열어보니 더욱 냉소적인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정부가 나서면 망한다. 세금만 낭비했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했으면 같은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대한 자본을 투입했으면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문득 한국 관련 언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잘 나가던데라는 댓글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는 의문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성공을 그냥 운이 좋았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 정도로 말이죠. 미국처럼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도 고전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 한국이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사무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진짜 마음먹고 하면 금방 따라잡을 거야 라는 식이었죠. 누군가는 결국 기술력은 미국이 최고인데 정부 정책만 제대로 되면 문제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그냥 운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 의문을 깊게 파고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그냥 넘어갔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 기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0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역시나 반도체 관련 이야기였어요. 해설자는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치고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 아니냐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며칠 후에 참석하게 될 그 회의에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대표해서 가는 거였는데 솔직히 그냥 루틴한 업무 출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홀은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했고 익숙한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오전 세션들은 예상대로 뻔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시장 전망이니 기술 동향이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저는 노트북에 대충 메모를 하면서 반쯤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나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발표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의 수석 애널리스트였어요.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순간 회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200조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반사 이익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춰버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발표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반도체 공장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장 사진이 아니었어요. 각 공장의 가동률, 생산량, 수익률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죠. 그 숫자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시점부터 한국 기업들의 주문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발표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 발표는 오히려 한국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였어요. 미국 기업들이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공백을 한국이 완벽하게 메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이거 진짜야?" 라고 속삭였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특별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현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반도체 공학을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정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교수의 자기소개를 들으며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요. 박성현 교수의 첫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모든 가정들이 도전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은 돈이 아니라 운영에 투자했습니다. 연구개발, 공급망, 인재 양성,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적 협업에 집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무시해왔던 부분들이 사실은 핵심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성현 교수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자신들을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었는지 설명했죠. 저는 펜을 놓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메모할 겨를도 없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바로 박성현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휴식 시간에 박성현 교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교수님의 첫 마디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앨리스 씨,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솔직히 미국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다 의아해하세요." 박성현 교수의 말에 저는 조금 민망했습니다. 제 반응이 그렇게 뻔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교수님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왜 한국이 더 잘 되는지 이해가 안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뭐가 달랐던 건가요? 투자 규모로만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나요? 박성현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투자의 방향이 달랐어요. 미국은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는 데 집중했다면 한국은 사람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개 맞은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반도체 산업을 그냥 자본 집약적 제조업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인 산업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보죠. 미국에서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을 운영할 사람들은 어디서 구하나요? 기존 인력을 다른 데서 끌어오거나 새로 교육시켜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반도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왔어요. 박성현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공급망이에요. 반도체 하나 만들려면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가 필요한데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어도 원료나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허브 역할을 해왔어요. 일본, 중국, 대만과의 관계도 좋고 물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죠. 이런 인프라는 돈으로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제야 저는 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였던 거죠. 그럼 미국의 투자는 정말 실패한 건가요? 제 질문에 박성현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실패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미국도 결국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한국이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거고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의 반도체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건지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혹시 한국에 가볼 생각은 없으세요? 박성현 교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투어가 있어요. 정부에서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관심 있으시면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 계획이었고 회사에서 승인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직접 보시면 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박성현 교수는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혼자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성현 교수와의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에 가서 직접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자료만 더 찾아보는 걸로 충분할까요? 다음 날 회사로 돌아가서 상사에게 출장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제가 회의에서 들은 내용들을 설명하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발달했다고. 그럼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네. 결국 일주일 후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정보들 뿐이었고 박성현 교수가 말했던 그런 시스템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특별할까요? 아니면 그냥 좋게 포장해서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공항 내 안내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마중 나온 분이 있었어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담당자였는데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님.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가이드를 맡게 되었어요. 김민준 씨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 간단한 일정 설명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알차게 짜여 있더라고요. 내일은 주요 반도체 공장들을 둘러보고 모레는 연구소와 대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회로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호텔방에서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경기도에 있는 대형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회사의 최신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잠들기 전에 박성현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인사와 함께 내일부터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죠. 교수님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직접 보시면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기대와 긴장이 섞인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과연 내일부터 보게 될 것들이 제 생각을 또다시 바꿔놓을까요? 지금까지의 여행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아직 진짜 핵심은 보지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민준 씨와 함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서울의 번화가에서 벗어나니 넓은 산업단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예요. 김민준 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정말 거대한 공장 단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미국에서도 큰 공장들을 많이 봤지만 이곳은 뭔가 다른 차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가는데 그 과정부터가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절차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진행되었거든요. 안내를 맡은 공장 관리자분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공장의 생산기술팀장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최정훈 팀장님은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하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생산 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극도로 청결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해서 방진복을 입고 여러 단계의 에어 샤워를 거쳐야 해요. 방진복을 입는 과정부터가 마치 우주복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털과 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니 이 산업이 얼마나 정밀한지 실감이 났어요. 드디어 생산 라인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수많은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거대한 기계들이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하루에 몇만 개의 칩이 생산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거죠. 최정훈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마이크로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보세요. 저 공정에서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의 정밀도로 작업이 이루어져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전체 칩이 망가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밀함을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처럼 각자의 파트를 정확히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공장의 직원들은 모두 최소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죠. 최정훈 팀장님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한 제조업이라고 생각했던 반도체 산업이 실제로는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들이 모인 첨단 기술 집약 산업이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공장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들과 나눈 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회사와 업계 전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엔지니어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곳은 기술과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둘러봤는데 여기서 보게 된 것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세대 기술들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현장이었거든요. 연구개발센터에서 만난 박사들과의 대화는 정말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졸업 후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여기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연구팀장인 김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실리콘밸리를 마다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들이에요. 김 박사님이 보여준 연구 내용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들인데 일부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진도가 훨씬 앞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속도예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험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력이 뛰어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려면 수많은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주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박성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재 양성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실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건 학부생들도 최신 장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실습이 이곳에서는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담당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반도체 회사에서 인턴을 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더라고요. 한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산학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생들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졸업생들이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정책 담당 국장님과 몇 분의 과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정책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함께 키우고 있어요. 반도체 하나 만들려면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필요한데 이들이 모두 경쟁력을 갖춰야 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제야 저는 박성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시스템적 접근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재 양성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기업의 사내 교육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모든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미국의 접근 방식과 한국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개별 기업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정부와 기업, 대학이 모두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는 것보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호텔방에서 그날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미국에서 200조를 투자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겉보기에는 다른 대도시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 도시 어딘가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거든요. 마지막 일정은 정부 청사에서 열리는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담당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부 청사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저처럼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고 자국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해 온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한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니라 그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의 반도체 정책은 3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죠. 담당 국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는 절대 중단하지 않았어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반도체 관련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제 봤던 대학교의 첨단 실습실들이 떠올랐어요. 그런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아 올린 결과였던 거죠. 브리핑 중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한 유럽 전문가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미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왜 한국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투자의 방향과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반도체 산업을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종합기술 산업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간 봤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했어요.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인재를 제공하고 기업은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개별 면담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담당 과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도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갔죠.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의 결과였던 거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민준 씨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주일간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관점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이번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주일간 봤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제가 느꼈던 솔직한 감정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20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한국은 그 공백을 조용히 메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성공을 그저 운이라고 치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생산 라인,
최첨단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원들, 실무 능력을 갖춘 학생들,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시스템 예술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미국에 도착해서 회사에 출근한 첫날, 동료들이 출장 결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발표했는데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정말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상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회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박성현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의 제안이 없었다면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교수님은 금방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앨리스 씨의 보고서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아 기뻐요. 그 답장을 받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특히 업무상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국에서 봤던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요. 개별적인 문제들을 따로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충분한 자본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없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겸손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을 단순히 운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이 꿀을 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준비와 실행의 차이였거든요. 미국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한국은 사람과 시스템으로 승부했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의 그 생동감 넘치는 현장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그동안 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